그러니까 상급지가 올라가는데 내가 살고 있는 비상급지의 아파트 값은 그걸 못 따라가. 그러면 그걸 해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상급지에다가 이런 입주권이 될 상품을 잡아두는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는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 대책이나 혹은 양도세 중과 부활 이런 이제 방향성에 대한 카더라 소식만 시장에 돌고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이렇다 할 확언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25년 말까지의 이 시장 상황을 한번 요약을 해보고 올 한 해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끈을 잡아야 될지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대출에 대한 방향성입니다. 지난해까지 이 대출 규제를 정말 강하게 이어나갔었죠. 그래서 총량제, 이 총량 규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건수에 대한 규제까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단순히 LTV나 DSR과 같은 담보물의 가격 혹은 개인의 소득 이런 부분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물건을 몇 개 갖고 있고 또 이 사람이 이제 이사에 대한 스케줄이라던가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건 거주하는 내 집에 대한 한 건 대출이 있으면 신규 주택은 아예 사지 마라는 형태의 규제를 이어나간다는 거죠. 거주 이전의 자유를 너무 많이 침해한다는 이제 부작용이 좀 많이 발생한 그런 이제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규제가 올 한 해, 올 초가 되면서 5대 시중은행들의 가이드라인이 대부분 발표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뭔가 이렇다 할 변화는 기대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제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였다는 거를 굉장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또 이거를 공언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올 한 해도 역시 상반기 아주 극상반기에 대출 총량을 다 써버리게 되면 불과 한 2분기만 넘어가도 대출이 또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대출들을 이제 주식시장으로 많이 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모두 느끼고 있는 그런 방향성이죠. 그런데 이게 부작용을 너무 많이 고려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토어제로 묶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토어제로 묶다 보면 각 지자체별로 허가를 받아야지 주택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아파트 상품은요. 거기다가 신통기획이나 공공재개발 같은 투자 상품들 역시 토어제로 묶이다 보니까 이거 실제로 해보신 분들 정말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토어제 상품 몇 개를 거래를 시켜보니까 정말 이거 까다롭다. 정말 까다로워서 여기다가 만약에 대출까지 엮여버린다? 그러면 이거 내 집 마련해서 일시적 2주택 같은 형태로 정말로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들 이사 가기 정말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대출 총량제 건수 규제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21년도 같은 현상 또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그때 현상이 어땠었냐면 2021년도 9월 달에 전반적인 모든 시중은행이 대출을 클로징을 했습니다. 대출 중단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서울 수도권 그리고 지방 광역시들 주요 단지들의 고점 찍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21년 9월부터 21년 11월 달 요 사이였어요. 이때 이후부터는 거래 자체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 월 평균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평균치가 월 6천 건 정도입니다. 10년 평균 정도를 내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까지 줄어드냐면 1000건대까지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이렇게 급감을 해버리면 집값이 더 치고 올라가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물론 집값이 일순간 조정되는 거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일시적인 조정을 거친 이후에 조금 더 건강하게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집값이 좀 안정화를 찾아가는 이런 모습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이 사이 한 1년에서 1년 반 동안에 이어지는 이 조정장 동안에 너무 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성을 했고요. 또 관련 업종들이 정말 많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대형 시행사들조차도 정말 어려지고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그런 시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1000건대까지 줄어들게 되는 게 단순히 이 시장의 수요 공급 논리 때문에 그랬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공급이 한 번에 이루어지면서 예전에 1기 신도시 100만 호가 입주하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너무 강력한 시장의 개입, 정부의 개입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부작용이 적을래야 적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작용이 지금도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이사하시려는 분들 토어제 플러스 대출 중단 사태 때문에 이사 못하는 상황 정말 많이 발생할 거고요. 또 여기다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 2주를 앞둔 단지들 많잖아요. 이
이주를 앞둔 단지들에 대해서도 주담대와 동일한 논리로 대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주비가 강남 아파트 40억, 50억 하는 데다가 4억 해준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란 말이죠. 전세금을 빼주기에도 한참 부족한 액수만을 이주비를 내주게 되면 이주 못할 거고요. 이주 못하게 되면 당연히 입주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신규 공급을 꽉 틀어막게 되는 이런 효과를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부작용이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 시장을 부양할 수 했었냐면 23년도 초부터 특례형 보금자리론 이런 정책 자금을 풀었었단 말이죠. 24년도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정책 자금으로 이 시장을 부양하는 형태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부담은 당연히 이 세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저는 시장에 너무 큰 개입이 대출 형태로까지 되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지금은 소득이 충분하고 이 소득이 받쳐주면서 앞으로 30년, 40년에 걸쳐서 내 집 마련한 이 론을 충분히 갚을 여력이 있는 분한테 대출을 해주고 오히려 소득이 적고 신용이 좀 떨어지는 분들에게는 대출을 안 내줘야 정상인데 이 시장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서 오히려 신용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신용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이런 형태가 지금 대출 형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리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에 대한 부활입니다. 양도세 중과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정상적인 이제 세제는 아니죠. 양도세 중과는 저는 징벌적 과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주택에 대해서 기본세율의 플러스 20%, 3주택 이상자는 플러스 30%거든요. 그게 이제 언제 나왔었냐면 2017년도 파리 대책에서 처음 나왔었던 이제 양도세 중과를 통해서 노렸던 건 뭐냐? 이렇게 저는 인지를 합니다. 양도세 중과라고 하는 거는 빨리 팔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 한 해 2025년 6년도 5월 달부터 다시 양도세 중과를 시작을 할 테니까 그 전에 한 4, 5개월 동안의 집을 다주택 가진 분들은 빨리 팔아라. 라고 하는 이제 정책이죠. 빨리 팔았을 때 장점은 뭐냐면 지금 이 시장에 있는 재고주택에 대한 매매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저는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재고주택에 대한 공급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이 수요 공급 논리에서 공급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재고주택에 대한 공급을 통해서 이 시장 가격 컨트롤을 하려고 한다. 정말 이제 1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아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이 양도소득에 대해서 바라보는 이 정부의 관점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양도소득은 불로소득이니까 뺏어가도 무방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안 팔면 다 뺏어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양도소득도 정당하게 리스크를 다 떠안고서 투자를 해서 벌어들이게 되는 소득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내는 이 차등 비례세율이라는 것도 6에서 45%도 상당히 과도한 구간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2억, 3억, 4억 남기면 거의 한 실효세율 40% 가까이가 일반세율로도 양도세가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20%에서 플러스 30%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거는 거의 실질적으로 다 뺏어가겠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다가 또 뭐가 엮이게 되냐면 취득세 중과까지 있잖아요. 2주택자, 3주택자 분들이 2주택 취득할 때 8%, 3주택 취득할 때 12% 냈었던 취득록세까지 더하게 되면 거의 100%를 양도세나 취득세로 내고서 빈털터리로 쫓겨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매물이 공급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잠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감 추이를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매물이 정말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언제부터 줄어들고 있냐면 2025년도 초부터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양도세 중과를 다시 부활시켜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더 줄어들겠죠. 이걸 버티면서 양도세를 100% 가까이를 내면서 파실 다주택자가 어디 있겠냐고요. 이미 2017년도부터 겪었던 일이죠. 그래서 2017년도 파리 대책, 2018년도 9.13 대책, 2019년도 12.16 대책 다주택자를 타겟팅해가지고 정말 많은 대책, 종합대책들을 쏟아냈었지만 결국에는 매물은 더 잠기고 집값은 더 점프하는 이런 현상이 그때 당시에 규제책의 역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양도세를 중과 부활시킨다? 거기다가 또 무슨 얘기가 또 걱정이 되냐면 양도세 중과를 하면 당연히 매물이 잠식될 거고요. 이렇게 잠식된 상태에서 다주택자를 더 압박하기 위해서 과거에 썼었던 게 뭐냐면 종부세 압박이었죠. 종부세 압박. 이번 정부 말고 지난 정부에서 이 종부세를 정상화시키려고 조금 종부세에 대한 세율이라던가 여러 가지 중과적인 좀 징벌적인 부분들을 많이 줄여놨는데 이거 다시 높여버리면서 다주택자 압박하게 되면 이거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몇 천씩 종부세 두드려 맞는 이런 현상이 또 반복될 여지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이 부분을 이제 폐지해서 부활시킨다 이런 썰이 도니까 바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면서 지방선거를 조금 이제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려고 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식의 판단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은 올 한 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규제가 깃들었으면 공급에 대한 확언적인 시그널을 줘야 되겠죠. 하지만 97 공급 대책 정말로 껍데기뿐인 정책이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고요. 왜 그러냐면 자꾸 공공에서 주도하는 공급만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3기 신도시 2019년도에 지구 지정된 데들조차도 분양형이 아니라 LHSH에서 임대하는 형태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분양을 하더라도 토지 임대부, 옛날에 시범 아파트, 시민 아파트 지을 때나 쓰던 이 토지 임대부 분양이라고 하는 대책을 다시 끌고 오고 있고요. 또 심지어 재건축 재개발조차도 공공에서 시행하는 형태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수요자들이 절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공급 대책을 자꾸 내보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급 대책은 저는 전혀 유명무실하다. 또 앞으로 발표될 공급 대책도 자꾸만 뭘 강조하냐면 유휴부지를 어떻게 뭐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휴부지 개발하는 거 되게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 유휴부지 개발 가지고 자꾸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3기 신도시보다도 더 늦게 되고 있는 게 지금 유휴부지 개발이에요. 근데 이것만 지금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수요에서 원하는 공급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 자꾸 빠지고 있다. 인센티브는 나중에 논의하겠다라고 97 대책에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인센티브 빼먹은 공급 대책이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조금 기대하는 게 뭐냐? 서울시에서 밀어주고 있는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대책.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구역들, 모아타운이건 신통이건 공공재개발이건 도심복합이건 많은 구역들이 지구 지정되어서 이게 이제 입주권으로 변모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가지냐는 거죠. 저는 사전청약과 완전히 동일한 효과라고 봅니다. 이 사전청약이 뭐냐면, 너는 이미 주택의 분양권에 당첨된 사람이니까 무주택 유지하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좋은 입지에다가 신축 아파트를 지어줄 거다라고 하는 3기 신도시 때 썼던 사전청약이 바로 뭐냐? 지금 서울에서 있는 입주권 아니에요. 입주권이 돼서 이제 뭐 조합 설립인가가 나고 사업인가가 나고 관청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아파트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빠른 사업 진행을 통해서 입주권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바로 사전청약 효과인데, 왜 이걸 무시하고 자꾸 공공에서 하는 것만 강조를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계속 이제 인센티브와 기부채납 축소, 이런 정비사업 개선책을 쓰고 있고, 또 신규 구역 지정을 신통기획이라던가 뭐 이런 민간사업 형태로 정말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모아타운 신통기획만 합치더라도 거의 300여 곳의 신규 사업장을 임기 내에 지정했던 게 오세훈 서울시장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방향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양도세 중과 같은 강력한 규제책 안 써봤던 거 아닙니다. 과거에 정말 많이 썼었던 규제책이고, 이걸 통해서 재고주택을 시장에 공급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는 보이지만 절대로 결과치로 봤을 때 이끌어낼 수 없다. 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시장의 재고 매물을 더 시장에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공급 대책이라고 저는 보고요. 수요가 원하는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자꾸 외곽으로 나간다는 말이죠.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혹은 유휴부지에다가 개발하겠다. 이거 시간 더 오래 걸립니다.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도심 내 유휴부지 강조하는데, 도심 내 유휴부지들 여태까지 개발하겠다고 했던 부지들 정말 많아요. 근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정말 크단 말이죠.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공원 들어온 줄 알고 있었더니 임대주택 짓는데요.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간에서 하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만이 답일 수밖에는 없다라고 보고요. 또 대출 총량제 이거 올 한 해도 정말 문제 많이 발생할 거예요. 특히나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주비 대출이에요. 이주비 대출. 이주비 대출을 주담대랑 동일하게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주비 대출이라고 하는 건 절대 주담대랑 같은 형태의 대출이 아니에요. 이거 집단 대출 형태로 해가지고 일종의 중도금 집단 대출이랑 같은 형태의 대출인데, 이걸 개인 여신의 주담대랑 동일하게 평가해서 같은 규제를 하는 거는 절대로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 시장의 영향력은 조금 클 수밖에 없는 게 집단 대출이고 이주비 대출이지만, 지금 현재도 이주비 대출 받아서 신규 주택 매입하는 거 꽉 막아놓은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주비 대출이 뭐 신규 주택 매입 시장으로 깃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면서
자꾸 주담대와 동일하게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지금 같은 형태에서는 이주비 대출은 더 열어줘서 빠르게 이주해서 철거 착공해서 신축주택 입주까지 바라보게 하는 게 오히려 공급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상급지 진입 지금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이 대출 총량제가 4억, 20억이 넘어가면 4억이고요. 15억에서 20억까지는 6억이고요. 이거 받아가지고 현금 10억 이상 들고 상급지 들어가는 거 지금 매도도 안 되는 상태에서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상급지 진입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뭘 계속 관심을 가셔야 되냐면 신규 구역 지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 재개발에 대한 입주권이 될 상품들, 이런 상품들이 유일한 상급지 진입에 대한 루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올 한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그러냐? 자금 스케줄 부분이 정말로 방만하게 운용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재개발 입주권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재개발 입주권을 통해서 이제 토어제가 걸리기 직전 단계에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일단은 전세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일종의 사채를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전세를 이용해서 갭 투자 형태로 일단은 매수를 해 놓으면 이 매수해 놓은 게 나중에 입주권 형태로 변하게 됐을 때 항상 걱정하는 게 뭐냐면 입주권 상태에서 분담금 당연히 많이 나올 건데 이 분담금 어떻게 해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근데 분담금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 지금 현재 시공사들 입찰 경쟁하면서 이 분담금 나중에 잔금 입주 시기에 내는 형태로 분담금 이제 납부 스케줄을 조정해주는 시공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입찰 경쟁에서 그렇지 않으면 밀린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사놓은 작은 금액으로 사놓은 입주권들이 만약에 구역 지정되고 조합 설립 인가 정도 혹은 사업 인가 정도 수준까지만 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프리미엄이 주변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와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급지가 올라가는데 내가 살고 있는 비상급지의 아파트 값은 그걸 못 따라가. 그러면 그걸 해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상급지에다가 이런 입주권이 될 상품을 잡아두는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올 한 해도 투자를 통해서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런 투자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쪽이 신길 도림일대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신길 뉴타운 신축값들이 굉장히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흑석 올라갔죠. 노량진 프리미엄 15억에서 20억대까지 치고 올라갔죠. 그러면서 당연히 그 반사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옆에 있는 신길 뉴타운의 신축들인데 이제는 30평대가 20억대입니다. 신길 뉴타운도. 20평대가 17, 18억대까지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위에 있는 신규 구역들 당연히 프리미엄 치고 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고 그 중에서 민간 형태로 그나마 거래가 가능한 신길 2구역 재개발 여기 프리미엄 지금 한 8억대에서 10억대까지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공공이나 신통기획이나 도심복합들은 거래가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프리미엄이 굉장히 저렴해요. 거의 다 예정 구역들이 있거든요. 동의서가 한 50% 가까이 거치고 있는 예정 구역들. 그 중에서 제가 갭 투자 형태로 접근하기에 가장 좋은 구역으로 추천드렸던 데가 바로 신길 16-1구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동의율이 한 40%대 이상 거치고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도림사거리역 개통과 맞물려서 이제 1000세대급 이상의 3종으로만 종상향돼도 1000세대급 이상을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역세권으로서의 인센티브까지 받게 된다면 여기는 비례율이 140%대가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신통기획으로 구역 지정은 안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갭 투자 가능하고요. 토어제 해당 안 됩니다. 앞으로 구역 지정이 되더라도 그 전에 미리 사놓으신 분들은 계속 갭 투자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 추천드렸었던 이 장미마을 그때 당시에 여기 구역 지정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미리 제가 사드렸던 분들께서는 8월 28일에 구역 지정 이후부터도 계속 전세 돌리면서 갭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예정지를 미리 선점하는 게 가장 좋은 상급지 선점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상급지가 될 신길 16-1구역 같은 아주 좋은 구역에다가 사업성도 좋고 또 역세권 대단지로 구성될 이런 재개발 예정지에다가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2억대에서 한 3억 초반대 이 정도 투자면 충분히 투자 가능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2억대 한 중반 정도도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급지 선점 효과 노리실 분들은 아주 한정된 수량 미리 잡아 놓을 수 있게 저한테 미리 연락 주시면 제가 가장 좋은 물건으로 특히나 대지 지분도 굉장히 넓은 이런 물건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